베이징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전 세계의 이목은 인민대회당으로 쏠렸습니다. 2026년 2월 초 중국의 정치 지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했으며 대중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평온하게 흘러가야 할 시기였지만 2월 4일 제14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돌연 소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기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정을 완전히 깨뜨린 이 긴급회의의 이면에는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군부의 거물인 장유샤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리우 전리위원의 직위를 공식적으로 박탈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가야 할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히 통제된 줄 알았던 권력의 수레바퀴가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체제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대개 쌍월 하순에 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모든 관례를 깨고 2월 초에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개별 대표들의 자격 심사라는 짤막한 한 문장이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모든 이들은 장유샤와 리우전리라는 두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중난하이 내부의 소식에 정통한 분석가들은 이번 회의가 이미 내부적으로 처리가 끝난 거물급 인사들에게 법적이고 제도적인 마침표를 찍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이미 실각한 것으로 알려진 두 장군의 인민대표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을 정치적 사형 선고로 몰아넣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발표된 공고문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명단에는 장유샤나 리우전리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3명의 하급 관리들만이 제명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닙니다. 중국처럼 고도로 정형화되고 결과 지향적인 시스템 내에서 최고 지도자가 추진한 안건이 좌절되었다는 것은 권력의 통제력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회의의 결과는 시진핑의 여의주가 깨진 것과 다름없으며 인민대회당 내부에서 강력한 거부권이 행사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인 자오러지가 핵심적인 지점에서 압력을 견뎌내며 원안대로의 추진을 거부했을 가능성입니다. 이는 시진핑이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던 입법 시스템 내부에 반대 세력의 공간이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회의 직전 최고위층조차 누를 수 없는 강력한 저항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의제를 축소하고 후퇴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후자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인사를 숙청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국가 통치 시스템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위험 신호가 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회의는 우연히 일어난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 2월 2일 긴급히 소집된 위원장 회의부터 이미 이상 징후는 포착되었습니다. 왜 그토록 서둘러야 했을까요? 답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장유샤와 리우전리의 이름이 대표 명단에 남아있다면 이는 최고 지도부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그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추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할 것이기에 시진핑으로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들의 흔적을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거대한 지뢰밭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공산당 내부 규정에 따르면 부국급 이상의 고위 인사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정치국 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건은 정치국의 결정이 아닌 중앙의 결정이라는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사람을 먼저 구금한 뒤 사후에 서류를 맞추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절차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당내와 군내에서는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2월 4일의 인민대회는 그 부족한 표를 메우기 위한 결정적인 승부수였으나 마지막 순간에 급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직성은 곧바로 군부의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장유샤와 리우전리의 문제를 정치적 충성심의 문제로 몰아붙이던 해방군부의 어조가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숙청에서 단순한 부패 문제로 논점을 흐리며 공개적인 실명 거론을 피하는 모습은 군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방증합니다. 특히
77집단군과 82집단군처럼 베이징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부대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충성을 독촉하는 기사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군부 내부의 침묵은 가장 무서운 대답입니다. 각 전구와 로켓군 시스템이 일제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여러 지역의 합성 여단들이 은밀한 훈련 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특정 구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정기 훈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베이징 주변이 이미 여러 부대에 의해 포위된 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북부 전구의 79집단군과 산동의 80집단군, 그리고 중부 전구의 핵심인 81, 82, 83집단군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전략적 병력 이동은 결코 개인의 돌발 행동이 될 수 없으며 고도로 계획된 준비의 일환입니다. 이 거대한 판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를 두고 베이징의 정가는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은 군의 경계가 가장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인 동시에 기습적인 수단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베이징 주변을 통제하여 현 지도체제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수만 발의 포성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재 중국 전역의 전구와 핵심 군사 조직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기묘한 정적은 단순한 관망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담고 있습니다. 공산당 체제 내에서 군대의 침묵은 곧 지도부에 대한 무언의 항의이자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징후입니다. 특히 장유샤와 리우전리가 연금된 이후 각 전구의 공식 매체들은 이들의 낙마 소식을 전하면서도 충성을 맹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데 있어 극도로 신중하거나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전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거물급 인사가 숙청될 때마다 모든 군 조직이 앞다투어 충성 경쟁을 벌이던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풍경입니다. 동부 전구와 서부 전구만이 마지못해 장유샤에 대한 조사 소식을 짧게 언급했을 뿐 북부 전구와 남부 전구, 그리고 중부 전구는 물론이고 전략적 핵심인 로켓군조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침묵은 군 내부의 결속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장유샤라는 인물이 군 내부에 구축해놓은 인맥과 신망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실감케 합니다. 해방군보는 연일 82집단군과 베이징 위수구의 충성학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군심을 다잡으려 애쓰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나머지 부대들의 동요를 감추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부족한 것을 요란하게 선전하는 독재체제의 생리상, 특정 부대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부대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욱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움직임은 베이징 주변의 병력 이동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을 둘러싼 핵심 군부대들이 평시의 훈련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북부 전구의 최정예 부대인 79집단군과 산동 지역을 관할하는 80집단군, 그리고 베이징의 직접적인 방어와 공격을 담당하는 중부 전구 산하의 81, 82, 83집단군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병력 이동은 중앙군사위원회의 공식적인 명령체계를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명목상의 훈련을 빌미로 실제로는 베이징을 포위하는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이른바 은밀한 훈련이라고 불리는 이 움직임은 문서화된 명령서 없이 구두나 단선적인 연락망을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가상의 적을 설정한 실전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가상의 적이 누구인지는 명확합니다. 군 내부의 권력 균형이 깨지고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장유샤를 따르던 장령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물리적인 압박입니다. 특히 춘절 연휴 기간은 중국에서 경계태세가 가장 해이해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베이징 주변의 부대들이 기습적으로 주요 도로와 통신망을 장악하고 지도부를 압박한다면 이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 교체를 의미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부대들의 배치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부의 탈출을 막고 핵심 권력기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군 내부에서 흐르는 또 다른 위험한 기류는 바로 군대의 국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오랫동안 특정 지도자의 사병처럼 운용되어 온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도 이제는 법치와 시스템에 의해 자신들의 지위가 보장받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총애를 받다가도 내일 아침이면 숙청의 대상이 되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장유샤라는 상징적 인물의 몰락은 군인들에게 강한 위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군인들의 생명권과 전문성이 한 독재자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는 침묵하고 있는 장령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심의 이반은 해방군보의 논조 변화에서도 감지됩니다. 초기에는 정치적 기강을 강조하며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기사들이 점차 심리적인 문제나 부패 척결이라는 통상적인 주제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지도부가 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여 한 발 물러섰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한 번 터진 댐의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베이징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집단군들의 움직임과 그들이 보내는 무언의 압박은 시진핑 체제가 맞이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베이징 주변부 부대들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지도자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새로운 질서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선 지도자의 고립은 비단 정치적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의 육체적 상태와 정신적 건강에까지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시진핑 총서기의 안색은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루과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비롯한 여러 외교 현장에서 포착된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부어 있었으며 표정은 매우 경직되고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를 두고 관찰자들은 장유샤와 리우전리라는 군부의 실력자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극도의 심리적 압박이 육체적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수십 년간 군 내부에 촘촘하게 쌓아올린 인맥과 권위를 가진 인물들을 제거하는 일은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국제정치 분석가들은 말기 스탈린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시스템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숙청이 통제의 유일한 수단이 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단행하고 있는 대규모 군부 숙청은 표면적으로는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스탈린 집권 말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주변의 모든 인물을 불신하고 끊임없이 적을 찾아내어 제거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권력의 역설에 빠진 것입니다. 해방군보가 최근 신장 군구의 사례를 들며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전군에 퍼진 불안감과 우울증을 달래기 위한 방편입니다. 군 내부에서 심리적 공황 상태가 감지될 만큼 숙청의 칼날이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독립적인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친위 세력들이 이제는 새로운 위협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장유샤와 리우전리 같은 군부의 원로들이 사라진 지금 시진핑 총서기의 시선은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차이치와 왕샤오홍 같은 측근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생리상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 그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충성스러운 부하가 잠재적인 반역자로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제도적 방어장치를 스스로 해체해버린 상황에서 지도자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와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른바 저선사유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위기관리 방식은 결국 자신의 친위대마저 숙청의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말기 스탈린주의가 가져오는 가장 큰 비극은 체제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권위와 정권의 생존이 하나로 묶여버린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건강이나 판단력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호소기구나 지속 가능한 후계 구도가 존재하지 않는 체제는 오직 지도자 한 사람의 생물학적 수명에 모든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관료들에게 깊은 무력감을 심어주며 그들이 체제에 헌신하기보다는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게 만듭니다. 과거 소련의 선전부장 야코블레프가 스탈린 체제를 두고 광기와 증오로 가득 찬 혈기 어린 시대였다고 회상했듯이
현재 중국의 고위 장령들과 관료들 역시 자신들을 노예로 만드는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숙청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심화입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장유샤를 체포함으로써 일시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은 체제의 안정성과 미래입니다. 권력이 집중될수록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베이징의 권력 핵심부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부은 얼굴과 굳은 표정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를 넘어 무너져 내리는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한 인간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은 이제 중난하이를 넘어 중국 남부의 경제 허브인 선전으로까지 그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이 베이징의 악명 높은 진청 감옥이 아닌 선전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은 이번 사건의 성격이 일반적인 숙청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장유샤가 그의 아들 장선지와 비서 장리의 배동하에 선전에서 연금 상태에 있으며 심지어 광둥성 서기 황쿤민과 함께 오찬을 나누었다는 보도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고 위급 장령이 반역에 가까운 혐의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 지방 장관과 식사를 하고 메뉴까지 세간에 알려졌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대우는 시진핑 총서기가 장유샤를 처리함에 있어 엄청난 저항과 부담에 직면했음을 방증합니다. 군 내부에 뿌리 깊은 영향력을 가진 장유샤를 완전히 제거하려다가는 자칫 군의 대대적인 반발이나 예기치 못한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입니다. 특히 남부 전구가 중앙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여 장유샤의 신변을 자신들의 관할 구역인 선전으로 인도받았다는 분석은 중앙의 통제력이 지방 전구의 실력자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황쿤밍 서기가 시진핑의 대리인으로서 장유샤를 달래고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권력의 작동 방식이 일방적인 명령에서 복잡한 거래로 바뀌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타협의 시도조차 체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반동의 시작일 뿐입니다. 장유샤와 리우전리의 실각 이후 군 내부에서는 시진핑 1인 체제에 대항하는 새로운 구심점이 형성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국가주석 리우 샤오치의 아들인 리우얀, 퇴역 상장이 반스파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며 여러 전구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소문은 홍위대라고 불리는 공산당 원로 자제들의 조직적인 반격을 의미합니다. 리위안 차오와 후춘화, 그리고 왕양 같은 인물들이 남부로 내려가 힘을 보태고 있다는 소식은 이번 갈등이 단순한 군부 내의 다툼을 넘어 당 내외의 모든 반대 세력이 결집하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 반대파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법적 절차의 준수와 당내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그리고 주룽지 같은 원로들이 고위 장령들에 대한 처리가 지나치게 급진적이며 이는 군의 안정과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이견이 전면적인 투쟁으로 번져 당이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월 4일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장유샤와 리우전리의 자격 박탈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원로들의 압박과 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시진핑 권력에 대한 중대한 패배로 기록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인민대표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장유샤와 리우전리를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이는 시진핑 총서기가 내세운 정당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냈으며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결함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군 내부의 옹장파 장령들은 더욱 자신감을 얻고 있으며 이는 곧 지도부에 대한 더 큰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의 저울추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관료사회 내부에서도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를 고민하는 눈치보기 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중국의 권력 구조가 마주한 100년 만의 대변국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휘두르는 칼날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그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이 베이징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마주한 진짜 위기는 장유샤 개인의 반발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공포의 정치가 만들어낸 거대한 불신의 벽입니다. 군대의 국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갈망하는 인민들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들에게 진정한 전기는 외부의 구원자가 아닌 독재 집단의 내부 분열과 권위의 붕괴라는 틈새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내부 혼란이 장기적으로는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낮추고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권력이 한 사람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 시스템과 민의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곧 중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며칠간 베이징 주변의 군사적 움직임과 전국 인민 대표 대회를 둘러싼 추가적인 정치적 신호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동시에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